저는 농협에서 28년 동안 근무를 하다 2018년 12월 31일 날 은퇴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비상금 사목목에 성공을 해서 은퇴 후의 삶을 설렘으로 보내고 있는 문석근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농협대학에서 학생들하고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일반 기업에서도 필요하면 가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으며 또 저는 제 뒤에 농업인 250만 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찾으면 언제든지 가서 뭐 강연 활동도 해주고 저를 필요로 하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 책을 이제 쓸 때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되리라고는 뭐 저도 상상을 좀 못할 정도로 좀 놀랍습니다, 사실은. 어쨌거나 뭐 지금 뭐 잘 팔리고 있어서 좀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지금 뭐 인터뷰도 쭉 들어오고 있고 해서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계기는 과거에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은퇴하신 선배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식사를 모시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 오신 선배님들이 다양한 대화를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가시고 나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거기 한 두 가지를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은퇴를 하고 나면 일단 많은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집에 계시는 사모님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왜 아내 모르게 비상금을 조금이라도 준비해서 나오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그때 내가 나는 적어도 은퇴를 하게 되면 저 선배님들처럼은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비상금 이제 사목목에 바로 계획을 세우고 뭐 실천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이제 재테크하면 통상 뭐 주식을 열심히 한다든지 뭐 부동산을 한다든지 그렇지만은 제 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하고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재테크 수단을 통해서 재테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쓰인 책이라 이러한 성공한 사례를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노하우를 좀 전달해 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제 보통 사람들 은퇴를 하고 나면 정신적인 이제 붕괴, 멘탈 상태가 이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게 왜 그러냐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은퇴라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유교 사상이 강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게 이 일자리는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일단 이제 멘붕이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은퇴를 했을 때 한 며칠간은 그런 상태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뭐 경제적인 뭐 이런 면을 다 떠나서 당장 내가 출근할 데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제 그건 뭐 일시적인 것이 불가했고 다행히 이제 저는 아내 몰래 이제 비상금을 이제 따로 준비해 놓은 상태라 뭐 어찌 보면 은퇴 후의 삶이 좀 설레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제가 바꿔 놓은 건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비상금 때문이겠죠. 그렇죠. 이제 저도 은퇴하기 전에는 이제 집에 있는 아내가 저한테 당신 직장 생활의 반은 지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 왜 직장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다 내가 해준 거니까 퇴직금이 나오면 반은 내 앞으로 해달라는 늘 이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도 농담 비슷하게 그럼 좋아. 퇴직금 받으면 딱 반은 당신 앞으로 하고 반은 내 앞으로 하자. 그럼 나중에 뭐 혹시나 당신하고 나랑 잘못돼가지고 뭐 이혼을 하더라도 뭐 딱 갈라서기는 좋겠다고 이제 농담 비슷하게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은퇴를 하고 이제 퇴직금을 딱 받는 날 제가 집사람을 데리고 이제
제가 다니던 뭐 금융기관이었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퇴직금 전액을 찾아서 안에 통장으로 다 넣어주니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이유가 바로 지금 제가 책을 쓴 이거 때문이었겠죠. 예. 집사람도 이 책을 물론 이제 읽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서 제가 책을 이렇게 이제 출판돼서 나오니까 저한테 10권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10권 중에 한 권을 내가 사인을 해서 아내한테 주면서 내가 이번에 쓴 책이라고 했더니 책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당신 3억 있냐고. 그러면서 딱 눈치를 보니까 좀 좋아하는 듯한 눈치를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찌 보면, 남자들의 비상금은 남자들의 자존심이라는 이야기를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약간 차원이 이제 다른 건데, 이거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인데, 제가 책을 쓰기 전에 이제 아내 몰래 비상금 3억을 모은다고 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다양한 이제 여성 이제 독자층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대화를 이렇게 했는데, 혹시 남편이 뭐 사모님 몰래 비상금 3억을 가지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여성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내 몰라도 좋으니까 내 신랑이 진짜 비상금 3억만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 언제 나오냐고, 그 책이 나오면 내가 제일 먼저 사서 우리 남편 책상 위에 얹어두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당장 다음 달 월급날에 내 통장으로 그동안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급여가 또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일단 상당히 당황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퇴를 하고 수입은 끊어지는데 나가는 지출은 크게 줄어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 물론 은퇴하기 전에 뭐 적금으로 들어가고 있던 거, 뭐 예금으로 들어가고 있던 이런 거 다 이제 정리를 싹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보험은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보험 같은 보험료는 내가 넣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보상을 못 받으니까 그런 비용은 계속 들어가거든요. 지출되는 비용은 크게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더라도 기존 해오던 생활 자체가 뭐 줄어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생활비는 계속 나가게 되고, 이게 카드비로 다 청구를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저는 내 책에도 제가 썼는데, 은퇴를 하고도 폼나게 아내한테 용돈을 좀 이렇게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뭐 1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용돈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돈이 조금 대부분 이제 지출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그리고 그 다음에 카드 사용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내한테 주는 용돈, 이렇게 이게 이제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제가 사실 이 계획을 한 건 2007년도 5월에 제가 계획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3억은 상당히 좀 큰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강사를 수입도 조금씩 좀 처음부터 좀 증가해져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3억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이제 출판을 하기를 마음을 먹었을 때, 왜 굳이 3억을 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 1억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수준에 비해서 조금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 또 5억은요, 비상금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5억은 좀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책 제목으로는 비상금 3억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은퇴를 한 11년 정도 놔두고 2007년도 5월에 이제 이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저는 2018년도 12월 31일 날 은퇴를 하거든요. 제가 3억을 모으는 데는 한 1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뭐
또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3억을 모으는 데는 한 1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재테크는 뭐 특징이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걸. 제 포트폴리오는 일단 그 주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 60%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을 제가 25% 이렇게 가지고 있고,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포트폴리오 상에 보험이 15%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느냐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보험이 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은 제가 운전하고 강의를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거든요. 그때 집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제가 보험을 이렇게 불입했는데 그 보험도 결국은 나중에 다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 월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넣어서 지금 현재 한 15%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통상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보면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제 포트폴리오 상의 주식의 비중은 이렇게 많지만은 그 주식을 가급적이면 우량주 중심으로 장기 투자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현금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단타를 하겠다는 의미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현금의 중요성을 크게 재테크를 하면서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렇게 활용해서 제가 필요하면 거기서 현금처럼 이렇게 쓰고 또 뭐 돈이 생기면 그 마이너스 통장을 뭐 갚아 나가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은 뭐 저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맞춤형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재테크 능력에 맞춰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가 모르는 강사료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내한테는 강사료 받는다는 이야기 제가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강사료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3억을 아예 목표로 이렇게 정한 거고, 자신에 맞는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면 경제적인 능력이나 재테크 능력에 비유해서 자기가 능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된다. 가져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이제 위험성이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않으면서 수익을 많이 올리려면 아무래도 주식을 이렇게 뭐 하는 게 좋고, 또 너무 안정적으로 나는 뭐 하겠다 하면 은행에 뭐 적금을 넣는 게 가장 좋잖아, 그죠? 예. 어떠한 형태든 자기 수준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그게 바로 자신에 맞는 그 포트폴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큰 돈을 벌려면 이제 시드머니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수식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2007년도 5월 달부터 이제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철저하게 우량주 중심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 S전자, 뭐 K자동차, 아니면 뭐 반도체, 아니면 뭐 H자동차 같은 누가 생각해도 우량주 중심으로 매월 진짜 강사를 생길 때마다 주식을 이렇게 모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5월인가 언젠가 제가 그동안 이제 모았던 주식을 한꺼번에 다 처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고 싶은 주식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K자동차였습니다. 그때 이제 상황이 어떠냐면 우리나라 이제 K자동차의 경쟁 회사인 H자동차가 1년 전에 3만 원 한 주식이 13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K자동차는 1년 전에 2만 원 하던 게 거의 2만 5천 원, 6천 원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이게 기회다 싶어서 그동안 이제 모은 주식을 다 팔았는데 그때 금액이 한 3,600에서 700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돈으로 K자동차에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완전히 몰빵을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운이 좋게 약 200% 수익을 제가 올립니다. 그래서 시드머니 3,600만 원이 거의 1억 1천만 원 된 거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는 그죠.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아무 주식을 이렇게 사도 뭐 다 오르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이 딱 변곡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 상황이 그렇죠.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 엄청 안 좋았다가 한 1년 가까이 엄청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히 이렇게 좋은 주식 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좀 침체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때는 이제 시총 1, 2, 3위가 아닌 쉽게 이야기하면 뭐 누구나 뭐 큰 수익을 낼 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이 주식 사면 된다고 그건 사도 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는 시총 1, 2, 3위 안에 딱 들어가는 걸 들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고 실패할 확률은 적다는 이야기를 저는 자신 있게 됩니다. 참 이게 재테크가 이제 저는 해보니까요. 실천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연초 되면 다 계획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말 딱 되면 세웠던 계획하고 너무 차이가 이렇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재테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재테크를 하시려면 일단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고 계획 세우는 것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천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재테크를 하기 전에 내가 주식을 한다. 그러면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같이 내가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주변에서 많은 정보를 듣고 그걸 믿고 주식을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저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급한 마음에 자꾸 남들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가진 돈을 다 투자를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드시 주식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앞에서 이야기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재테크는 하지 말자. 그게 제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죠. 일단은 뭐 저는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테크를 할 때는 이제 투트랙으로 했거든요. 시드머니가 이렇게 모이면 그건 이제 우량주 중심에 딱 투자를 해놓고 또 매월 적금처럼 돈 생길 때마다 이렇게 주식 우량주를 이렇게 매월 이렇게 모아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원금을 잃을지도 모르겠다는 사람한테는 뭘 권하느냐면 차라리 그걸 은행에 이렇게 예금처럼 이렇게 넣어놓고 거기에서 매월 일정한 날에 우량주를 계속 사나가는 거예요. 매월 일정 금액을. 그러면 어차피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우상향하는 원리잖아, 그렇죠? 주식시장이 좋든 나쁘든 매월 일정한 날에 그 주식을 이렇게 사모아 나가면 상향하는 원리에 따라서 자산은 정관의 시스템으로 간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원금을 잃을 거다 생각하면 아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은행 예금으로 딱 넣어놓는 게 이자는 적지만은 원금 잃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자산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면 좀 위험 자산을 좀 선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주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량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하고 또 뭐냐면 매월 돈이 생길 때마다 그건 적금처럼 주식을 하자. 이게 제 원칙입니다. 재테크라는 것은 자기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가져라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데, 아무리 월급이 적더라도 누구나 목돈을 이렇게 다 모으거든요. 목돈을 모으는데, 그 목돈 모으는 걸, 은행에 적금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조금 위험이 있으면서 수익성이 좀 높은 주식을 선택할 거냐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량주 중심으로 차라리 적금보다는 주식을 매월 모아 나가자.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산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그게 이제 시드머니가 되고, 그렇게 해서 목표하는 금액에 도달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저도 그 실업자 생활이죠. 실업자 한 2개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후배들을 위해서 강의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2019년도 3월 달부터 농협대학에 이제 재취업을 해서 학생들하고 강의 활동도 하고 또 선배로서 또 농협 이렇게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필요한 또 뭐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뭐 다양하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책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원래는 일본인 작가 모치츠키 도시타카라는 이제 사람이 봉을지도라는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책을 내가 참고를 해가지고 깍두기 교수 꿈의 지도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그 꿈의 지도에는 제 꿈 목록을 이렇게 딱 그림으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한 10개가 있다면 거기서 7개는 달성을 이렇게 했고 못한 게 은퇴하고 이제 우리 가족들 해외를 딱 가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와서 이건 못 간 거 하나고 또 한 번은 우리 농협 내에 일본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소장이 진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공부도 상당히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 못 간 게 좀 이루어지지 못했고 나머지는 뭐 거의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분명히 은퇴가 자기 배 타고 오고 있는데도 은퇴는 나랑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서도 자기는 일이 많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은퇴는 순식간에 다가오고 은퇴를 하게 되면 그동안 할 일이 많았던 것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다 도망가고 실제로는 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멘탈 붕괴 상태가 오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만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을 이렇게 준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네, 그렇게 하려면, 그럼 내가 나이가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재테크는, 언제나 마음먹은 그때부터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진짜 작은 거라도, 목표를 적게 세우시더라도, 이렇게 좀 준비해서 나오는 게, 은퇴 후의 삶이 설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제 은퇴하고 나면 사람들이 뭐가 제일 문제냐면 일자리를 잃고 나면요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놀면 건강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놀면 이게 건강이 더 좀 약화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진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이 책을 쓸 때도, 책 쓰는 시간 외에는 걷는 시간 외에는 이게 책을 썼다고 할 정도로 걷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제 책을 다 쓰고 나서 이제 지금은 뭘 하느냐면,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를 아주 열심히 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바이오족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핫한 이렇게 용어잖아, 그렇죠? 또 어찌 보면 마음이 굉장히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될 시기에 너무 급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바로 바이오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변에 보면 뭐 성공을 해서
빨리 은퇴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2030 세대들은 아직도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친구들한테 정말 차근차근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다가 요즘 뭐 가상화폐에 막 들어가죠. 가상화폐도 저는요, 나쁘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제가 처음에 봤을 때 100만 원도 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5천만 원이 넘고 6천만 원 이렇게 넘잖아요. 장기적으로 그걸 들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급한 마음에 막 금방 돈을 벌고 싶어서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또 손해를 크게 보면 상심을 하고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다 급한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테크도 하는 건 좋은데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나름대로는 그런 측면을 잘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